는 신장 비뇨기인데요. 네, 저희가 장기 중에서요, 간과 신장 두 가지의 아주 고마운 그런 장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해독해주는 작용을 하는 곳이 바로 간과 신장인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인 신장 그리고 비뇨기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뇨기계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콩팥이라고 이야기하는 저희 신장이 있고요. 신장이 오른쪽 신장, 왼쪽 신장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있습니다. 신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어디에 있을까요? 신장. 네, 맞습니다. 저희 여기 뒤에 등뼈 있죠. 마지막 갈비뼈의 부분에서 뒤로 이렇게 쭉 가면 그것이 바로 신장이 있는 것이고요. 신장에 이렇게 동맥과 정맥이 연결되어져 있고요. 요관이 연결되어져 있어 방광, 요도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야기하는 비뇨기계이고요. 오른쪽 신장이 왼쪽 신장보다 약간 아래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아시는 분? 이유 아시는 분? 왜 오른쪽 신장이 왼쪽 신장보다 약간 아래에 있을까요? 간 때문입니다. 간 위치 때문에 오른쪽 신장이 왼쪽 신장보다 약간 아래에 있고요.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면 여기에 이게 왜 안 보일까요? 혹시 제가 펜을 준비했는데 펜이 움직이는 게 안 보이죠? 이럴 수가. 죄송합니다. 제가 공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역시 이게 안 먹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고. 여기 보면 콩팥이 이렇게 겉에 쪽이 있고요. 여기 안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겉에를 피질이라고 하고요. 안쪽을 수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겉질, 여기 안쪽을 속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압력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압력차로 저희가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 중에 하나이고요. 자, 이렇게 이런 그 압력차를 인해서 저희가 소변을 걸러낼 때에요. 여기 끝에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액, 동맥, 그리고 신장에서 나오는 혈액, 정맥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들어가는 게 동맥혈이고요. 파란색이 정맥혈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빨간색 동맥혈이 그 실타래처럼 막 엉켜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곳을 실타래가 엉겨져 있는 모양이다라고 해서 사구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사구체를 이렇게 요관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먼 캡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관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꾸불꾸불하게 되어져 있어서 바깥으로 저희가 소변을 내보내는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 보호막 캡슐 이쪽에서는요, 일정한 압력이 유지되어져야지만 여기 저희가 소변을 걸러낼 수 있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압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요 부분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호먼 주머니, 타구체, 이 요관 이것을 다 합쳐서 우리는 네프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프론은 신장 한쪽에 한 100만 개 정도의 네프론이 존재하고 있고요. 신장에서 구조적, 기능적, 그 다음에 요 생성으로서의 중요한 단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네프론입니다. 네프론에서 저희가 말하는 소변이 생성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네프론 속으로
수입 세동맥, 그러니까 들어가는 동맥이 있고요. 이렇게 수출 세동맥, 나오는 동맥이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왔다가 꾸불꾸불한 이 망을 통해서 나가는 이 여기를 통과하는 그 시간 동안에 여과라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죠.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서 재흡수, 분명히 여과에서 나왔던 게 재흡수라는 과정이 또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재흡수되어졌던 것이 다시 분비되어지는 이런 과정. 그래서 요가 생성되어지는 과정은 여과, 재흡수, 분비 이렇게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요가 생성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여과입니다. 여과는 혈구와 단백질을 제외한 용질 수분을 그러니까 걸러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혈구가 있고요. 포도당, 요소, 단백질이 이렇게 혈액 속에 있을 때요. 이렇게 뜰망체처럼 되어져 있는 요런 여기 안에가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딱 하면 큰 덩어리가 큰 부분 혈구와 단백질은 걸러지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남게 되고요. 여기 이렇게 포도당과 여기에 보면은 요소라는 독소 부분. 요소는 저희가 단백질을 먹었을 때 분해되어져서 나오는 독소 산물이 바로 요소고요. 이 요소를 저희가 몸 밖으로 배출해낼 때 여과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과는 한마디로 큰 뜰망체처럼 되어져 있는 거에서 굵은 것들을 빼고 단 것들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분리해냅니다. 근데 이때에 일정한 압력이 있어야지만 여과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력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정한 압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여과 과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생성이 되지 않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과 과정이 지난 다음에는 여기 2번 재흡수의 과정이 되는데요. 재흡수의 과정에서는 저희가 포도당은 저희 에너지 대사로 쓰여지는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가 탄수화물을 먹고 잘게 쪼개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소변으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에너지 낭비가 굉장히 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포도당을 다시 재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과되는 성분으로는 수분, 포도당, 아미노산, 필수 이온 등이 필요에 따라서 세뇨관 세포로 이동해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재흡수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필요한 것을 다시 몸으로 들여보내는 과정이 재흡수인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과정이 바로 분비인데요. 여기 걸렀는데 아직 혈액 속에 남아져 있는 그런 요소 성분들이 있겠죠. 이 요소 성분들을 바깥으로 빼내는 과정이 바로 분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수소 이온과 그다음에 칼륨 이온, 그다음에 크레아티닌 또는 약물 이런 것들을 걸러내서 다시 분비시키는 과정이 바로 분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재흡수될 때는요, 저희가 에너지를 써서 능동수송으로 다시 혈액 안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과, 재흡수, 분비.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오줌이 생성되어지는데요. 여기에 보면 크레아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크레아틴이 신장이 건강한지 그리고 아니면 병들었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수치 중에 하나 있는데요. 이건 혈액 안에 있는 그런 수치를 통해서 알아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크레아틴에 대해서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내면서 ATP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그 ATP가 뭐냐면요. 아데노신 스페이트라고 해서 아데노신 3인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노신 한 분자에 인이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ATP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 에너지라는 건데요. 이 ATP에서 피 하나를 이렇게 떨어뜨려내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에너지가 생성되고요. 그 에너지가 생성된 것으로 저희가 호흡도 하고 근육 운동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는 생체에 필요한 에너지가 이렇게 3인산에서 인산이 떨어질 때 필요한 그때 발생되어지는 것이 바로 에너지고요. 그래서 ADP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데노신과 인산 2개, 그리고 떨어진 피,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상태를 다시 저희가, 아데노신 3인산으로 만들면 이걸 다시 또 이렇게 분리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일어난다라면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크레아틴인입니다. 그래서 크레아틴과 인이 이렇게 붙여 있는 상태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고기를 먹으면 저희 몸속에 들어오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크레아틴인에서 이 인이 떨어지면서 발생되는 에너지로 아데노신 2인산과 인을 아데노신 3인산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를 반복하는 거죠. 이런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에너지가 생성될 때 이 크레아틴인을 계속 사용할 수는 없죠. 사용하고 난 것들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분비를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바깥으로 빼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요. 신장에서 바깥으로 그러니까 오줌으로 바깥으로 내보내지지 않고요. 혈액 내에 남아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친생아일 경우에는 0.3에서 1.0이 정상인데요. 보통 대부분이 1.0을 넘으시면 신장을 투석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크레아틴인의 혈중 수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소변을 통해서 크레아틴이 빠져나가는 게 원활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프론에서 요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사구체의 여과량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한번 심장에서 박출되어지는 그런 박출량이 5,000ml, 그러니까 5리터 정도의 혈액량이 이제 박출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장에서 한번 박출된 혈액 중에서 1250ml가 이제 신장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박출량의 25%가 신장으로 들어오고 사구체에서 그러니까 분당 125ml가 여과가 돼요. 그리고, 요 생성은 1ml밖에 안 되고요. 125 중에 124는 재흡수돼서 몸으로 다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일 동안 사고체에서 여과하는 여과량과 배설량, 그리고 재흡수량을 보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3.2 정도 돼서 재흡수율이 99.5% 되고요. 포도당은 100%, 요소는 44%, 그리고 물은 99%가 재흡수됩니다. 보면 요소가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버려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몸 안에 수분의 농도를 지키기 위해서요. 여기 54%만 배출되고요. 나머지 44%는 재흡수된다라는 걸 아셔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기를 많이 먹고 단백질 양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요소량이 많아지면요. 이 재흡수된 이 요소들이 몸에 쌓이겠죠. 근데 요소로 존재할 수가 없어서요. 이것들이 요산의 형태, 딱딱한 결정 형태로 몸 안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이게 통풍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여기 흡수되어져야 하는 이 흡수율을 넘어서서 재흡수되지 않고 그러니까 버려지는 포도당이 배설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당뇨병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수입세동맥과 수출세동맥을 잠깐 살펴보면 수입세동맥 이렇게 들어오는 이 세동맥은 약간 이 수출세동맥에 비해서 잠깐 작아요. 그래서 압력차가 발생되고 이 압력차로 저희가 그 혈관 그러니까 소변을 걸러내는데요. 이때 이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저희가 이거를 제대로 제가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의 특징, 그러니까 저희 오줌의 특징을 보면 정상적인 요는 다망색의 요소와 아모니아 냄새로 이제 독특한 냄새를 내고 있고요.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빌리루빈, 그러니까 저희의 헤모글로빈이 이제 생명을 다해서 간에서 분해되어진 성분인 빌리루빈으로 인해서 황색을 띠게 되고요. 산도는 pH 한 6 정도, 그래서 약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소변량은 평균 1리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실금, 저희가 발생되어지는 그런 그 질병 중에 요실금이 있는데요. 요실금은 재채기나 이제 기침 운동 중에서 이제 요가 바깥으로 새어져 나오는 일들인데요. 이 일은 대뇌피질에 의해서 관략근이 조절이 잘 안 돼서 오줌이 흘러나오는 질병 중에 하나고요. 주로 여성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도와 질의 근육이 약해져서 나타나고요. 그렇다 보니까 에스트로겐 요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좀 심하면 외과적으로 수술하는 일들도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뇨제, 이제 소변이 증가하도록 촉진하는 물질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혈압이 고혈압이거나 심장 질환이 있을 때 이뇨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 염분 또는 독성 물질의 배설을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물술, 카페인 이런 것들이 뇌의 시상하부에 작용을 해서요.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게 되고 수분의 재흡수율이 감소하면서 요의 양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이제 이뇨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요 성분의 증상의 원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당뇨일 때 포도당이 과잉으로 있을 때에 이제 포도당이 그러니까 저희 혈액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변으로 나오게 되고요. 단백질이 섞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는 사구체에 염증이 생겼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고혈압, 그러니까 압력의 강함으로 인해서 큰 단백질의 구조도 망을 뚫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농이나 세균, 이런 경우에는 요로 감염이 있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적혈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외상이 있거나 또는 신장결석, 감염 등에 의한 요론의 출혈이 있을 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헤모글로빈 요증이라고 해서 수혈을 했을 때 부작용으로 발생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헤모글로빈이 소변에 섞여져서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변이 녹색일 때, 그러니까 저희가 녹색 채소를 많이 섭취했을 때 소변이 녹색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요로 감염이 원인일 수 있고요. 붉은색 소변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붉은색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나기도 하지만, 신장에 종양이 생겼을 때 붉은색 소변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이 소변을 관찰해서 보시면 좋고요. 오렌지색 저희가 겨울에 귤을 많이 먹으면 나타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요로 감염증이나 혈액 응고를 막는 약물을 복용했을 때 나타나기도 하고요. 형광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군을 많이 이제 섭취했을 때 이제 형광 노란색을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뿌연 소변이 있죠. 신장 결석이나 신장의 상태가 나쁠 때에 이렇게 뿌연 하얀색의 소변을 보실 수 있고요. 푸른색은 고칼슘 혈증이 있을 때 푸른색 소변이 나온다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하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그 신장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분 조절을 하는데요. 이 수분 조절은 다른 말로 하면 수분의 재흡수라고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체의 몸무게의 8%가 혈액이고요. 그 혈액 내에 8%가 부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손실되면 저희 항이뇨 호르몬이 굉장히 극도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란색 부분으로 가서 뇌하 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을 이게 그 갈증 상태다라고 해서 분비가 분비가 촉진되면서 수분의 재흡수가 일어나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수분의 재흡수가 일어나면 삼투압이 감소하면서 소변의 양이 감소되어집니다. 소변의 양이 감소되어졌다라는 걸 시상하부에 알려주면 시상하부는 뇌하 수체에다가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항이뇨 호르몬의 수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수분 섭취가 많고 몸에 수분이 많을 경우에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면서 수분의 재흡수율이 감소되고요. 그러면 삼투압이 증가되면서 소변의 양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시상하부로 이렇게 가게 되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에다가 이야기해서 또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되게 되죠. 근데 이때에 저희가 갈증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수분 섭취를 하지 않으면 이 항이뇨 호르몬이 바소프레신, 그래서 바소라는 말은 혈관이라는 말이고요. 프레스, 그러니까 압력을 주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관을 이렇게 수축시키고 혈관의 압력을 높이는 일들이 발생되어지면서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시려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고혈압이 처음에 되셨을 때 조절하는 게 바로 이 항이뇨 호르몬을 조절하게 되는 조절제 약을 주시기 때문에요. 고혈압 초기 단계다라고 하시면 물을 드시는 게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는 뭐냐면 레닌과 엔지오텐신 그리고 알도스테론 기전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나트륨과 혈압 조절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것도 저희 혈압약과 관련되어 있긴 한데요. 이렇게 혈압이 감소하게 되죠. 이렇게 화살표로 감소하게 되면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어디서 발생되어지냐면 신장의 사구체 곁세포에서 이것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안지오텐시노겐이라고 하는 성분이 안지오텐신1이라고 하는 형태로 변환되도록 도와주고요. 안지오텐신1은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ACE에 의해서 이게 변환되는데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는 폐에서 분비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1이 안지오텐신 2의 호르몬으로 변환되고요. 이렇게 안지오텐신 2는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알도스테론을 분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안지오텐신 2 자체가 혈관 수축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알도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알도스테론이 나트륨을 흡수를 할 수 있도록 신장에서 이 명령을 내리고요. 나트륨이 흡수되면 나트륨이 있는 곳에는 수분이 딸려오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혈관 내로 수분이 증가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혈압이 높아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저희가 사구체에서 일정한 압이 주어졌을 때 그때 요가 생산된다라고 이야기해드렸어요. 근데 그 일정한 압이 주어지지 않으면 요가 생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전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압 이하로 떨어졌을 때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몸에서 자동으로 역할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나트륨을 흡수해서 물의 혈액 속으로 들어오게 함으로 차량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량이 많아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도로를 협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양이 그대로였어도 도로가 협소해져서 압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전이 저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희가 혈압약을 먹으면요, 어떤 일들을 하냐면 여기 안지오텐신 전환 요소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호르몬제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안지오텐신 전환 요소가 안지오텐신 1이 안지오텐신 2가 되지 못하도록 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압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또 하고요. 안지오텐신 2가 여기 혈관 수축을 하는 이 기전을, 이 초록색 이거를 또 막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압이 또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면 저희 사구체에서는 소변을 만들어내고자 하기 위해서 혈압을 높였는데 강제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소변이 나오지 않게 되면 저희 몸 안에는 독소가 쌓이겠죠. 그리고 신장은 제 일들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신장에 무리가 가는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그 이외에 저희 신장에서 하는 일들은 수소 이온을 조절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pH를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폐를 통해서 폐에서 그 다 쓰고 남은 산소와 수소, 그러니까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나죠. 이때 수소도 같이 폐에서 바깥으로 배출해내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 폐에서의 그 바깥으로의 수소 농도의 이온들을 원활하게 바깥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저희 몸속에 수소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수소 이온의 농도를 어디서 조절하냐? 바로 소변으로 배출해서 이 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은 혈액 속의 수소 이온 농도 pH를 7.4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중탄산염을 분비 또는 재흡수를 해서 수소 이온의 농도를 pH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산혈증, 알칼리 혈증을 정상화시키는 일들을 신장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혈중의 칼슘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부갑상선에서 신장의 세뇨간에 작용하는 칼슘의 재흡수를 촉진함으로 인해서 칼슘이 몸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간에서 생성된 비타민 D, 칼시디올이 신장에서 칼시트리올로 전환되도록 함으로 인해서 세뇨관 통해서 칼슘이 다시 또 재흡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혈중에 있는 칼슘의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지금 신장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혈 작용도 합니다.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혈액 내에 산소가 결핍된 것을 신장에서 이제 그것을 알아내고요. 이렇게 신장에서 알아냈을 때 백혈구 조절 인자에 이제 연락을 하게 되고요. 그럼 백혈구 조절 인자가 골수에 이제 연락을 해서 적혈구를 생산하게 합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생산돼서 적혈구가 많아짐으로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 그때에서 신장에서 신장에서 이렇게 백혈구 조절 인자에게 연락하는 일들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순요관, 방광, 요도를 보겠는데요. 요관은 신장에서 걸러진 오줌이 방광까지 내려오는 길을 요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30cm 정도의 근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로서요. 되게 튼튼한 근육질로 되어져 있고 최대 1리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도는 외부로 이어진 관으로서 소변이 나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2.5에서 3cm로 굉장히 짧은 반면에 남성은 18에서 2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성이 요도를 통한 감염증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원인은 짧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영양학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영양을 준비해 주신 김지수 리더님 다음을 맡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미 리더님 수고 감사드립니다. 영양소를 맡은 김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양소, 우리 영양소 많이 알고 계신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 내일까지 해서 영양소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을 맡았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탄수화물인데요. 탄수화물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밥, 빵, 떡, 면류 등등 다양한 탄수화물의 공급원이 있는데요. 이 탄수화물의 공급원인 우리 밥, 더군다나 한국인 식생활 주식이 밥이잖아요. 근데 요즘 이 밥이 탄수화물이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탄수화물 과연 하나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은요. 이렇게 탄소와 수화물을 물을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탄소와 물 해서 여기 N개가 붙으면 이것이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탄수화물이 되는데요. 이 탄수화물은 이렇게 물과 일산화탄소가 어떻게 산소와 포도당으로 나뉘게 되냐면 이렇게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가 식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바로 탄수화물이 되는 것인데요. 이 탄수화물의 구성을 보면 단당류로 일단 나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단당류, 그리고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리보스로 단당이 있고요. 그리고 이당류인 이렇게 스크로스, 자당, 설탕이라고도 하죠. 네, 포도당, 과당, 그리고 말락토스, 메가당 이렇게 나뉘는데요. 자, 이렇게 이당류로다가 나뉘는 이렇게 구조도를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그리고 올리고당은 이렇게 3개 이상의 당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다당류로 해서 분리를 합니다. 라피노즈라든지 프락토 올리고당, 프락토 올리고당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까 말씀드렸던 자당, 설탕과 가당이 하나에서 3개가 만났을 때는 올리고당이 되고요. 자, 탄수화물의 구성에서 다당류에서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소화가 되는 소화성 다당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식물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전분이죠. 이렇게 아밀로이드나 포도당이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포도당, 아밀로이드는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아밀로펙틴은 가지가 있는 사슬형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을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소화했을 때 소화가 되는 다당류의 종류고요. 그리고 동물에게는 어떻게 또 저장이 되냐면 이렇게 가지가 많은 사슬 형태로다가 연결이 되어서 포도당이 저장이 되는데요. 주로 동물에게는 글리코겐 형태로 주로 간과 근육에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소화가 될 때는 어떻게, 소화성 단당류이기 때문에 소화가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단부터 잘려 나가면서 소화가 된다고 합니다. 소화 효소는 말단부터 분해를 시작하고요. 이렇게 분해가 됐을 때 빠른 속도로다가 분해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당류 중에 소화가 되지 않는 난소화성 다당류가 또 있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식이섬유. 제가 또 조금 이따가 또 식이섬유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식이섬유는 인간의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는 것. 왜 분해가 되지 않냐면 당류의 결합 형태인 베타 결합이 소화 효소로 분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같이 수소가 있을 때는 나란히 있을 때는 이렇게 알파 형태로다가 분해가 되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 교차해서 있을 때는 베타 형태로다 해서 이 결합 상태에서는 소화효소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난화성 다당류라고 합니다. 난화성 다당류 하니까 어렵죠. 근데 그걸 쉽게 풀어보면 소화가 되지 않는 다당류, 수용성 식이섬유와 그리고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이따가 또 제가 식이섬유 부분에서 또 다룰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훑고 물에 녹거나 그리고 팽창을 하는 그리고 단세 지방산으로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라비감이나 과육, 지금 사과 안에 있는 과육이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과 친화력이 약하고 그리고 배변량, 배변 속도라든가 그리고 과일의 껍질이라든지 전공육, 우리가 먹는 그 곡식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이 이렇게 그렇다면 소화가 되는 탄수화물은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고 분해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침에 의해서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침에 의해서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이렇게 다당류와 이당류로 분해가 되는데요. 이 아밀레이즈는 아밀라제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의 잔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밀레이즈로 통용해서 부르기로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아밀라제를 아밀레이즈라고 이제 표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췌장에서 또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이당으로 또 분해가 되고, 그리고 또 단당류로 다시 또 소장에서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가지 사슬 형태로 있던 것이 이렇게 이당에서 단당류로 또 분해가 되는데요. 단당류는 소장에서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소화되지 않는 수용성 식이섬유라든지 올리고당은 세균에 의해서 대사가 되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배변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데요. 이렇게 단당류로까지 분해가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해돼서 우리 소장에서 흡수되는 포도당은요. 어떻게 우리 몸으로다가 우리 몸에서 일을 하냐면 이렇게 간으로 먼저 이동을 합니다. 간에서 이동을 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미토콘드리아, 우리 세포로 가서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에너지로 전환되고도 남는다면 그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근육으로다가 이렇게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다가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고도 남는 우리 포도당은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바로 네 지방. 아, 진짜 저도 싫습니다.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 몸 곳곳으로 다 축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지방으로 전환을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좋게 드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착한 일을 하는 우리가 에너지로 쓰는 포도당이 이렇게 혈당을 조절하는 데로다가도 쓰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혈당을 올리는 포도당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네, 바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의해서 우리 몸의 혈당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혈관 속의 혈액에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자, 이렇게 포도당이 들어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우리 세포로다가 이동을 해서 에너지로 다 쓰는데요. 이렇게 에너지로도 쓰고도 포도당이 남으면 그때는 글루카곤이 네, 분비가 되면서 여기 포도당과 간에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다가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밥을 굶거나 하게 되면 혈당이 당연히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간과 근육에 저장되었던 글리코겐 형태로 있던 포도당을 다시 빼다가 혈당으로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혈당을 올려주는 인슐린 그리고 혈당을 내려주는 글루카곤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이런 호르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인슐린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지수가 높은 식품을 고GI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소화를 하고 그 고GI 식품을 먹게 되면은 혈액 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췌장에서 인슐린이 출동을 하겠죠. 인슐린이 그렇다면 과다 분비되고요. 과다 분비된 인슐린에 의해서 우리는 공복에 중추 자극을 받습니다. 우리 이거 식욕 억제 호르몬, 식욕도 뭐죠?
식욕을 막 왕성하게 하는 네, 식욕 촉진 호르몬도 있었잖아요. 식욕 자극 호르몬. 어제 식욕 자극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섭취는 계속 증가하고 또 이렇게 증가된 포도당은 우리 지방 조직에 또 지방으로다가 합성이 돼서 지방 조직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 지수가 낮은 저지하의 식품을 먹게 되면 소화기를 통해서 혈액이 천천히 혈당이 상승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네, 분비는 감소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렙틴 호르몬, 식욕 억제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고 섭취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지방 조직에 쌓이는 것이 감소가 되겠죠. 이렇게 인슐린의 두 얼굴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인슐린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고요. 탄수화물의 역할을 보시면 일단 세포에서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트의 적이 되다 보니까 이 탄수화물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탄수화물을 줄였을 때 우리 몸에서 생기는 이유입니다. 일단 적혈구, 뇌신경, 신경세포 등 포도당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이 에너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서의 기능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 급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도당이 부족해지면 단백질을 분해해서 우리 몸에 쌓여있던 근육에 쌓여있던 단백질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합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을 포도당 신생 합성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이 자꾸 일어나면 좋지 않은 일인 것이 무엇이냐면 단백질의 자기 소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쓰기 때문에 근육과 간, 심장 등에 있는 단백질이 분해돼서 써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탄수화물을 억제하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탄력도 떨어지고 신이 늙어 보이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저탄수화물의 식사를 하시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기 케톤체는 이렇게 지방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지방산, 불완전한 지방산의 산화가 발생했을 때 산증이 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 몸에 산성화를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증의 증상으로 인슐린의 부족으로 케톤체가 증가하고요. 조금 전에 배웠던 시장에서 배웠던 소변에서 이것이 또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할 때 아세톤 냄새가 난다고 하고, 그리고 메스꺼움이라든지 구토 같은 이런 증상이 탄수화물이 부족해지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탄수화물을 안 드시는 것 또한 여러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자, 탄수화물의 권장량을 보시면 탄수화물의 1g당 4kcal 에너지원을 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기관인 뇌, 적혈구, 근육 등에서 오직 포도당만으로다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요. 자, 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적어도 100g 정도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하루에 2000칼로리를 권장량을 보면 2000칼로리를 섭취하신다고 하면 이 탄수화물은 1g당 4kcal니까 275에서 유정 350g 정도의 섭취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식이섬유인데요. 식이섬유는 세포의 벽색에 존재하는 탄수화물의 일종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소화효소에 의해서 소화되지 않는, 하지만 에너지를 공급하진 않지만 물과 함께 소화 기능을 우리 몸에서 순조롭게 진행을 해서 없애서는 안 돼. 그런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생명유지를 통해서 필요한 영양소 5대 영양소가 있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수분과 함께 식이섬유가 제7의 영양소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섭취를 했을 때 식이섬유는 많은 양의 수분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흡수하고 그러면 변의 상태가 이렇게 묽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부피가 증가를 하죠. 그렇게 부피가 증가를 하게 되면 포만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실 때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식이섬유는 이렇게 난소화성 다당류의 총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소화성 다당류 이렇게 말하니까 아까도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화가 안 되는 다당류라는 것이죠. 고분자 화합물의 일종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소화가 안 되는 성분이고 또 식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식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고요. 식이섬유로서 인정받은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활한 배변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변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 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저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혈당과 중성지방을 줄이는 데도 역시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고요. 자, 식이섬유의 종류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 이렇게 수용성은 물에 녹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불용성은 물에 녹지 않는, 말 그대로 불용성은 물에 녹지 않는데요. 수용성은 주로 이렇게 과일이나 해조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불용성은 통곡물, 현미나 채소 이런 우리가 이렇게 시래기 그런 거 같은 거 오래 씹으면 끝까지 남아있는 게 여러분 불용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기능이 다른데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이렇게 소화기관 내에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같이 또 콜레스테롤과 당분, 지방 등을 흡수를 해서 배설을 시키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레스테롤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당분, 지방 등의 흡수를 이렇게 밖으로 배설,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게 배설을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체중 조절 그리고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균형 있는 섭취를 통해서 우리의 식이섬유를 챙기시면 되는데요. 자, 불용성 식이섬유 한번 보겠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변에서 장 통과 속도가 빠르게 해주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찌꺼기로다가 있기 때문에 그 덩어리가 변이 장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래 머물게 되면 아주 여러 가지 나쁜 물질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벽에 또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통과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장 환경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바로 이 불용성 식이섬유가 장 속 통과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기 다른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 수용성은 이렇게 수분을 흡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원활한 배변 활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콜레스테롤까지 조절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수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겔 형태로다가 수분을 많이 머금기 때문에 말랑말랑해지고 겔 형태로다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흡착을 해서 그러니까 수분을 흡수했기 때문에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콜레스테롤, 당분, 지방도 같이 흡착을 해서 이것을 배설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 배설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체내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지금 두 번째로다가는 여기 담즙산의 결합인데요. 이 담즙은 우리가 담즙이 분비돼서 지방을 분해하고 지방을 분해하고 나면은 다시 간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간으로 돌아가지 않게 담즙산을 이 식이섬유가 흡착을 해서 배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방을 분해하려고 나왔던 담즙산이 다시 이렇게 체내에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흡수가 되지 않도록 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콜레스테롤 담즙을 만들 때 우리 체내에서는 콜레스테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온 식이섬유가 바로 담즙산을 데리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식이섬유가 여기 보시면 대장에서 소화가 되는데요. 소화되는 과정에서 여기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면서 이 성분은 대장에서 흡수돼서 체내로다가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경로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콜레스테롤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되다 보면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 그런 역할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분의 흡수가 높아지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 혈당 수치가 높은 상태가 지속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음식물에 포함된 당분도 식이섬유와 함께 배출이 되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가 바로 식이섬유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식이섬유를 영양제로 보충하신다면 어떤 식이섬유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일단 수용성 식이섬유 그리고 불용성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는 게 좋겠고요. 수용성과 불용성이 각각 구비되어 있는 제품들을 제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렇게 수용성, 과일이나 해조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전곡류, 통밀이라든지 채소류 이렇게 불용성으로다가 해서 표기되어 있는 제품들을 균형 있게 골고루 함유하고 있는 제품을 선택해서 드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한 장으로다가 아주 정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올려드리니까요. 이거는 하나씩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따라가시면서 보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GI 지수,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 탄수화물에서 나왔던 GI 지수, 역시 GI 지수를 낮추는 저GI 지수 식품은 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흰 쌀밥보다는 이렇게 당지수가 낮은 GI 식품을 드시게 되면 식이섬유를 또 충분히 섭취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식이섬유 또한 권장 섭취량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성인 남성 이렇게 25에서 그리고 성인 여성은 20g 정도, 그리고 FDA에서는 최대 35g, 그리고 여기 WHO에서는 최대 40g. 역시나 우리나라가 그래도 채식 밥을 먹어서 그런지 이렇게 조금 낮긴 한데요. 육식의 그 섭취를 하는 외국이 좀 더 식이섬유량을 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이섬유 사실 이런 게 또 있어서 제가 올려봤는데요. 하루에 식이섬유 섭취량을 계산하는 법인데 최소한의 필요량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먹은 총 열량을 가지고 0.014를 곱하면 내가 먹어야 하는 식이섬유의 양이 나오는 거죠. 요즘 패스트푸드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드시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식이섬유의 섭취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참고하셔서 식이섬유 여러분 7대 영양소인 식이섬유를 좀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생물학적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구조 단백질. 우리 콜라겐으로다가 만들어진 피부, 그리고 엘라스틴으로 만들어지고 케라틴, 이렇게 피부와 인대, 모발, 손톱으로 만들어지는 구조 단백질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할 때 쓰여지는 수축과 그리고 이렇게 편모, 손목 운동을 할 때 생기는 이렇게 운동 단백질, 그리고 우리 몸에서 지방이라든지 산소라든지 포도당이라든지 이렇게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운반 단백질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인슐린, 글루카곤, 이렇게 성장 호르몬 등 조절 단백질에도 단백질이 쓰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방어할 때도요. 그리고 면역 글로불린의 항체를 만들 때도 면역 작용에서도 쓰이게 되는 단백질이 있고요. 이렇게 운반 단백질로다가 또 이렇게 소화 효소, 그리고 대사 효소로다가도 이렇게 단백질이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영양 단백질 해서 식물 종자라든지 이렇게 철 저장 단백질 등으로도 쓰이는데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단백질 여러분은 하루에 또 얼마나 많이 드시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자, 단백질에 대해서 단백질 구조인데요. 이거는 자, 여기 아미노기와 여기 카르복실기에 이렇게 구성이 돼서 아래쪽에 아래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틴, 우리 단백질 어원으로 다 치자면 이렇게 그리스에서 이렇게 프로토스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고요. 아미노산이 쪼개졌을 때, 두 개로 쪼개졌을 때는 디펩티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개로 쪼개졌을 때는 트리펩티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천 수백 개로 다 쪼개지면 이걸 바로 단백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펩티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또 이거는 카르복실기와 아미노기가 해서 분해가 됐을 때 이렇게 펩티드로 다 결합하는 구조를 보여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여기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몸에 나뉘게 되죠.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그리고 부족한 아미노산 9가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에서 충분히 합성되는 비필수 아미노산인 11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요즘은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 성장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아르기닌, 그리고 부상이라든지 수술, 회복 단계에 있을 때 챙겨 드셔야 하는 글루타민인 아르기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배웠죠.
여기 생식기라든지 비뇨기계 문제가 건강을 위해서 생기지 않기 위해선 세린이라는 이렇게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 꼭 필요한 그런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부로다가 9가지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외부에서 반드시 보충을 해줘야 하는 그렇게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나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유용하게 그리고 어떤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완전한 단백질과 불완전한 단백질은 무엇이 있는지,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하게 들어있다면은 당연히 완전 단백질이겠지만 이 필수 아미노산이 우리가 제대로 챙겨 먹어주지 않으면은 체내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지연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분해가 합성을 능가해서 건강을 저하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것을 불완전한 단백질,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하게 들어있지 않게 되면은 완전 단백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완전 단백질은 9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우리 몸에 있을 때, 그래서 체내에서 단백질 합성에 적합하고요. 여기에서 유청 단백질, 요즘 단백질 하면 광고라든지 이런 홈쇼핑 이런 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구분을 해서 넣어놨는데요. 분리 유청 단백과 분리 대두 단백. 지금 보시면 우리 분리 대두 단백은 쉽게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어떤 교수님이 정의를 해서 얘기를 해주셨대요. 분리 대두 단백은 뭐냐면 근육 세포의 수를 늘리는 것. 그리고 분리 유청 단백은 결국은 동물성이에요. 우유기 때문에 우유를 분해해서 만드는데 이거는 근육 세포의 크기를 키우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평상시에 건강을 잘 챙기셔야겠다고 한다면 성장 호르몬,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는 성장 호르몬은 성장하는 아이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든 우리가 평소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하냐면 바로 분리대두 단백을 드셔야 한다는 거. 성장 호르몬, 지방 분해, 그리고 근력 분밀도 증가, 그리고 심장 폐기능 강화까지도 하고 있고요. 꼭 성장하는 아이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 역시도 기억력 개선이라든지 활력 증가까지 그런 기능까지 수행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가 유청 단백질, 이거는 지금 내가 근육을 갑자기 키워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좀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한 단백질 섭취로는 분리대두 단백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 단백질, 불완전 단백질 마무리를 지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인 이렇게 완전 단백질로 있을 때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잘 되어서 우리 몸 면역을 잘 지킬 수 있는 거가 되겠고요. 단백질 질의 평가로는 아미노산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식품 단백질당 제1 제한 아미노산과 함께, 그리고 기준 단백질이 뭐가 되냐면 남백, 계란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우리 아미노산 스코어 100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소화율이 고려된 아미노산가를 PDCAAS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율이 얼만큼 되는지, 여기서는 아미노산가 100, 유청 단백질도 있지만 여기 대두 단백, 그리고 고기가 많을 것 같지만 고기는 상대적으로 적고요. 고기를 만약에 드시게 되면은 단백질 흡수는 된다지만 다른 지방과 콜레스테롤까지 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양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아미노산 대사 과정은 이렇게 아미노산은 쪼개져야 됩니다. 소장 세포에서 쪼개져서 하나하나로 쪼개졌을 때 이렇게 아미노산 풀이 되면서 체단백질로 생성돼서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쓰이는데요. 합성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은 질소함유 물질이라든지 단백질로 우리 몸에서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아미노산 분해, 그리고 이렇게 쪼개져서 우리가 신장으로다 또 암모니아는 배출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소장에서 우리 단백질은 이렇게 대사가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단백질의 역할인데요. 체조직과 근육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신체 보호 기능, 면역 기능, 1차적으로 이렇게 항원이 들어왔을 때 또한 이렇게 면역 글로불린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을 보호를 하고요. 효소 합성에도 꼭 필요합니다. 2가지 요소를 분리하기도 하고요. 한 가지의 요소가 이렇게 또 합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르몬 합성에도 이렇게 관여를 합니다. 인슐린은 51개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가 잘 돼야 된다면 당연히 양질의 단백질을 선택해서 드셔야 하시겠죠.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질소로 함유하고 있는 이렇게 혈관 확장, 히스타민,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 각각의 아미노산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영양소가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세포로 영양이 가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한 것이 단백질로 싸서 또 한 번 지방이 지단백으로 가고요. 포도당은 아미노산으로 해서 세포막에 또 단백질이. 우리 몸의 단백질의 역할이 이렇게 많습니다. 산염기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단백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분 평형에도 단백질이 그 역할을 합니다. 지금 알부민이 커져서 나가지 못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러다 알부민 농도가 낮게 되면 부종이 발생하고요. 정상적인 단백질의 영양 상태는 이쪽이고요.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부종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백질은 우리 몸의 기본 성분인데요. 면역 기능, 화학 반응, 평형 유지까지도 다양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 단백질, 여러분 많이 많이 섭취하셔서 꼭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양소 4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